네, 그럼 이 시각 월가 통해서 또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리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상호 관세의 근거가 됐던 이 아이파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드디어 내렸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좀 반영을 하면서 10% 그리고 15% 하루 사이에 바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국제금리 시장이라던가 증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반응은 좀 담담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제 아이파에 대한 법안의 부분이 부결되더라도 사실상 대체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이 한 3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IFSA 관련된 법안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추가적인 법안 관련해서는 이제 상호관세 추가적인 15%에 대한 매김을 통해서 사실상 기존의 법안에 대한 부결 조치를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건이 또 부결이 되더라도 다시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2개 정도의 카드가 더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이런 관세적인 부분들을 임기 내에 얼마든 방어할 여지는 있다. 그리고 임기 말이 되더라도 사실상 이런 관세 부분에 대한 철회 조치가 일어나게 될 경우 사실 트럼프 정부가 원하던 대상국으로부터의 이익 수취에 대한 목적은 달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면은 특정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관세율을 25%까지도 막 받았던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기적인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특정 기업들은 주가적으로는 이제 수혜가 되기도 했고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원래 제외관세 대상이었다가 다시 이제 상호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받는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있었다라는 점이 큰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가 현 시점부터 앞으로는 관세 협상을 대상국을 늘려가지고 혹은 이제 관세율에 대해서도 뭐 100%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관세율을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할 만한 카드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사라진 상태가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 혹은 유통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가적인 순항이 이전보다는 쉬워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실효 관세율을 보니까 기존에 약 16%였다가 이 위헌 판결 이후 9%로 뚝 떨어졌고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13에서 14%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낮아지는 상황인 건데 지금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그래서 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급이 되면 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확실히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급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년도에 이런 관세 조치에 대해서 실질적인 시행을 하고 나서부터 실질 납부까지 상당한 개월수가 소요가 됐던 케이스가 많았고요. 그래서 대다수 기업들이 실질적인 관세 납부를 진행했던 거는 이제 3분기, 4분기가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환급 대상 금액들이 생각보다 월가에서 예측하는 어떤 환급 예상에 대한 기대감 대비해서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이고 그다음에 이 관세 전쟁 부분을 대상국을 했던 그 기업들이 사실상 관세 우회를 위해서 지난 3, 4분기 동안에 다양한 전략들을 취해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했을 때 반도체 기업들이 수주 관련된 부분들을 물론 이제 대상국이 만약에 미국에 있던 팹리스 기업이라고 했을 때 미국에 있던 팹리스 기업들이 계약을 따내긴 했지만 실질적인 납품 조치들은 전부 다 TSMC 같은 대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납품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런 관세적인 우회 조치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매출적인 부분들이 미국 관세 납부를 했던 케이스들이 이전보다 많지 않았다. 즉 이제 트럼프 정부 일기처럼 굉장히 많은 기업군이 해당이 됐었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는 크지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환급액 규모도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급 규모 관련된 부분 대상 기업들이 금속 기업들은 또 빠집니다. 이번 이제 관세 법안상으로 볼 때 사실 관세적인 부분들에 대한 감세 조치가 사실상 금속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대상국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 관련된 로지스틱스 기업들만 조금 더 환급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재나 임의소비재 정도의 섹터군으로 한정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환급 가능성이 전보다는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타깃 코퍼레이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뭐 T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언급이 되긴 했는데 저희는 사실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급 대상에서는 좀 제외시키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는 편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월가 리포트 사으로는 이제 통신 판매업에 임해져 있는 기업들도 다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혹은 이제 이런 총 거래액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과평가됐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지스틱스를 관여를 하고 있던 기업들이 뭐 타겟 코퍼레이션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도 부분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DHL 같이 유통 관련된 기업들도 여기에 주가적인 수혜는 받을 수 있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T모바일 같은 기업들은 제외를 시키는 게 맞다. 전자 관련된 통신 판매 관련된 기업들은 제외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빅 이벤트 중 하나가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사실 기술주의 최근 실적 자체가 좋기도 했고 워낙 지금 저평가에 대한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딱 실적 호조를 보인다면 기술주 섹터 혹은 빅테크가 바닥을 칠 수 있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의 또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하나 변곡을 틀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엔비디아의 분기 성장 속도가 계속적인 감속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번 3분기 발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률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4분기 에서 발표했던 즉 이제 3분기에 대한 집계죠. 3분기 집계 기준으로는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률이 갑자기 변곡을 치면서 한 20% 정도로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 속도에 대한 단순한 둔화 관점이 약간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했을 때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월가 기존 레포트 대비해서도 상향 조치도 가능한 상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에 대한 판매 부분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분기 매출이 어느 시점부터 본격 반영이 많이 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납품 건수와는 또 별개로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최근 한 3분기 이후부터의 주가 어떤 랠리가 굉장히 좀 저항이 셌던 부분이었고 기존의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 HBM이나 뭐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외에 몇 가지 이제 섹터들 중심으로만 좀 상승세가 가겠었는데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칩셋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전망들이 이미 다 선반영됐다라는 관점하에 최근 들어서 한 2분기 동안에는 성장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고 주가 랠리가 본격적으로는 순항으로 천천히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주가 랠리가 엔비디아가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반대로 어닝 쇼크 쪽으로 나와서 부분적으로 주가가 감세가 발생을 하고 감속이 발생을 하고 하락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최근에 M7 기업들 대다수가 이미 조정장을 좀 크게 받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M7 대다수의 기업들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자산 유입이 스타트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가 큰 조정을 받게 될 경우 반대적으로 이제 할인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성장률 감속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은 성장률이 다시 가속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네,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언급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분기 감속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라는 거는 매출 자체가 감소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출의 성장률이 감속한다는 거는 경쟁사들이 분명하게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 수주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성장률이 예상치보다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발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현 수준에서 머물게 될, 즉 이제 성숙기로만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다시 이게 가속을 붙이게 되는 한마디로 분기 성장 속도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생각보다 AI 칩셋이라는 시장이 성숙기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성장기로 보는 게 맞다라는 에디션이 부여가 되게 될 경우에는 주가에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퍼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 지금 이 맥스 그러니까 M7 기업들 쪽으로 자산이 좀 유입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사실 관세 이슈 나오고 나서 관세 부담이 있었던 뭐 아마존이나 애플 좀 많이 올라줬고 M7 상당수가 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기준으로
또 이 상승세를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M7 내부에서도 실적 발표가 거의 제일 마지막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M7에 대한 자산 투자를 하려는 ETF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실적 관련된 변수 랠리가 다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산 투입을 진행하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랠리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나 S&P 그다음에 특히 다우까지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아시아 세션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초하이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아권 증시가 이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시장에서는 사실 주요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M7이나 혹은 빅테크 관련된 기업군이 원래는 인덱스가 성장률이 더 높아야 되거나 혹은 비슷하게라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할인 가격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요. 할인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딱 이 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 중심의 성장세가 일어나다가 지금은 상당히 저 아래에 가 있던 중소형 기업들이 오히려 성장률이 더 좋은 상태의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런 국면 이후에는 한 차례 큰 폭의 조정이 발생을 한 다음에 다시 대기업 중심의 혹은 빅테크 중심의 랠리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그 국면인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 인덱스들은 부분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 위주로 포진되어 있는 M7이나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그 하락률이 감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제 M7의 조정이 그냥 여기서 완전히 끝입니다라고 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른 인덱스 대비해서 분명히 지금 할인폭이 큰 상태라는 그쵸. 것은 맞기 네.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분할적인 매수, 스프레드 매수 전략을 좀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요. 간단히 좀 비교할 만한 대상 ETF로 이제 매그스라는 ETF가 있는데 MAGS라는 ETF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중심으로 많이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얘기 드렸을 때는 62에서 한 58 정도 구간에서의 스프레드 매수가 유용한 현재의 전략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빅테크 내에서도 사실 또 개별 종목의 차별화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또 옥석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차라리 이 인덱스로 들어가서 투자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좋아 보이시나요? 네, 사실 미국장에서 들어가실 때는 생각보다 빅테크라는 워딩이 미국 ETF들에서는 별로 상용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장에서 바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이런 매그스 같은 걸로 가시면 되고 네. 한국장에서 가시려는 분들은 반대로 한국은 또 빅테크라는 워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ETF들 있으니까 해당 기업군 중심으로 세팅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 랠리를 즐기실 수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7 인덱스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사실 오늘 프리마켓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 계속해서 중동 쪽에서의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한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대표님께서 공격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의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18일 이후 협상 상황에서 네. 어쨌든 이제 2주 정도의 개런티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기간 안에 이란이 어떤 식의 타협점을 본인들이 반대로 역제시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시점인데 기한은 사실 뭐 3월 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간에도 미국은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나설 수는 있습니다. 기점은 이제 이번 주말부터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뭔가 이란이 미국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들을 내놓는다.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러난다거나 혹은 이제 독재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미국이 참정권을 부여를 한다거나 뭐 다른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이런 충분한 타협점을 제시를 한다라면은 현재 수준에서 무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혹은 이제 오일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분적으로 열어준다 식의 타협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지 않고선 공격적으로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의 반미국적인 텐션을 유지하게 될 경우 미국은 공격적으로 이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보였던 방식의 타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면전 형식으로 뭔가 지금의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란이 보여줬던 그냥 장기화된 전쟁 형식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빠르게 타격해서 핵심 수뇌부들을 제거하고 팔란티어를 동원한 전쟁 방식을 통해서 한 2, 3일 만에 이런 핵심 수뇌부들을 제거하는 방식의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대비해서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이 단기 뭐 한 주 내에도 빠르게 종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정학적 우려라고 하기에는 큰 변수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빨리빨리 끝나주면은 이런 큰 우려감들이 사라지고 해당 기업들한테는 반대적으로 이익적인 부분들이 빨리 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또 엄청 장기화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네. 유가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계속해서 좀 튀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함께 또 에너지 주식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 또 에너지 종목들 괜찮게 보시는 게 있는지 혹은 에너지 주식들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의견이 좀 궁금해요. 일단 뭐 엑소모빌이나 최근 들어서 쉐브론 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어떤 수혜적인 부분들이 반영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평소 에너지 평균 성장률 대비해서 너무 최근에 과상승을 보였던 게 분명히 맞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익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뭔가 BPS나 이런 것들이 또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란을 뭔가 제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엑소모빌이나 몇 가지 기업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개발권을 따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오일 공급 단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급 단가를 끌어올린다는 거는 수요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잠가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란을 지금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급 국가들이 충분히 공급하는 양만 수요를 차지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역전이 일어나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가격이 상승이 나올 만한 여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란에 들어가서 이란에 대한 어떤 공급들을 잠그고 가격을 끌어올릴 경우에는 이익이 부분적으로는 되겠지만 그게 엑소모빌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의 증가를 이 정도로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다라고 보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제 주가 랠리 보여줬던 게 한 50%씩 정도 올라줬는데 이것 대비해서 이익률은 이만큼 증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시점 대비해서는 한 5에서 10% 정도까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엑소모빌이나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총 이익률 마진폭 자체가 5에서 한 10% 정도까지밖에 증가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볼 때는 현재 시점의 랠리가 좀 과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고평가 부분에 들어와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해당 기업들이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대한 공급 이슈들이 자꾸 언급이 되니까 이런 기대감에 대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인덱스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인덱스가 조정받게 되면 원래는 에너지가 반대로 역배팅의 대상이 되는 ETF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XLE 같은 ETF들이 집중적으로 자산들이 유입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XLE 같은 기업들, 이런 ETF들은 메인 인덱스가 다시 또 상승 전환하게 되면은 또 다시 매도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그스 같은 것들이 다시 터닝을 슬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또 XLE가 인기가 다시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에너지 주식 말고 이 지정학적인 뭐 긴장감이라고 한다면 방산주 쪽도 사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방산주 쪽에서 우리가 뭐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 함께 좀 보는 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적으로는 지금 가장 수혜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이란전까지 만약에 끝내게 된다, 또 초단기로 끝내게 된다라면은 팔란티어와 계약하려는 기업들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변곡을 겪게 될 건 맞는데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랠리가 위에서부터 벌써 한 40% 넘게 또 한 번에 즉 하강이 발생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ETF들이 또 곱하기 3짜리들은 청산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분들의 청산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 또 한 번의 하락 랠리가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자금을 투입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120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거 감안하고선 자금 투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또 120달러 지지선 확인하고 또 진입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또 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멕시코 카르텔 수장이 사살당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멕시코 자체가 은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또 국가다 보니까 여기에 은값이 또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값이 오르는 이유, 뭐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골드와 은 자체는 현물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인기도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변수이고요.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듯이 M2 통화량에서 지난 이제 1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원래 M2 통화량의 핵심 보유국이었고 핵심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총 M2 통화량 대비해서 2.2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는 현물을 가장 많이 컨트롤하는 국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일단 첫 번째 변수였던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추가적인 변수를 공급하는 거는 이런 공급 국가들 입장에서의 통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인데 어쨌든 미국이 직접적인 관여를 진행함으로써 공급량에 대해서 분명히 통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가적인 부분은 얼마든 더 끌어올릴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AI 버블이 뭐 완벽하게 뭔가 폭락으로까지 이어졌던 케이스가 없었죠. 근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폭락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은이나 금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상승 랠리를 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이걸 상시 기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골드와 은에 대해서는 최소 10%에서 높게는 한 30% 정도 사이에 보유 비중을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근데 두 가지 이제 한번 또 얘기를 드릴 게 보통 이제 마이닝 ETF들이나 마이닝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정배수인 실버 ETF들에 투자하시는 거는 가장 이제 안정적인 방식이고요. 마이닝 ETF나 마이닝 기업들을 건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하셔야 될 게 이 기업이 보유한 광산의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의 순자산 가치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 순자산에 대한 가치가 어느 게 더 높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할인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 장부 가치 대비해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했더니 이게 자산의 가치가 2배더라. 이런 상황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같이 투자를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산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고려를 했을 때 광산 기업들이 보유한 광산의 가치가 순자산보다 뭐 1.7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PAS 같은 파나메리카 실버 같은 기업들은 생각보다 높은 자산 가치인 1.7배 정도의 광산 자산 가치를 갖고 있고 반대로 AG 같은 기업들은 퍼스트 마제스틱 같은 경우에는 0.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광산 자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본격적인 투자는 더 높은 기업군으로 하게 될 경우 레버리지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상승 랠리가 더 큰 포인트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산의 순자산 가치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지 의견까지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개장합니다.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